그날 밤 서울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나는 강남구의 고급 빌라, 부드러운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레드와인 잔이 찰랑였고 내 눈은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노란 조명이 아직 물기를 머금은 나무잎에 부딪혀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높은 천장에 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부터 발밑의 용단까지 모두 내 손으로 일구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나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 세상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공적인 커리어, 15년을 함께한 남편, 그리고 탄탄한 자산까지.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남편 민준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저렴하고 지독하게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내가 늘 사주던 차분한 샌다루드 향이 아니었다. 그는 중요한 파트너를 접대해야 했다며 회사의 큰 계약건이었다고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의심하지 않고 정신 차리게 씻으라고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비즈니스계의 파티나 사교 모임은 익숙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15년간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이 모든 것만큼이나 굳건했다. 민준이 욕실에 있을 때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다. 평소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엿보는 습관이 없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의 최소한의 존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여자의 불길한 직감이 나를 부추겼다. 낯선 향수 냄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문을 들어설 때 그의 눈에 스쳤던 당혹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다. 잠금 화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아름이라고 저장된 이름으로부터 온 메시지 한 줄, 적나라 하고 아무런 꾸밈 없는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자기야, 집에 도착했어? 자기 향기가 너무 그리워서 오늘 밤 잠 못 이룰 것 같아. 자기야. 그 두 글자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귀가 먹먹해지고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멎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체 대화 내용을 눌러보았다. 수많은 달콤한 메시지들, 공허한 사랑의 속삭임, 그들이 서로에게 보낸 다정한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은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르고 있었다. 가장 은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내가 그와 함께 가볼 시간조차 없었던 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데이트를 약속했다. 가장 쓰라렸던 것은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보내진 메시지들이었다. 그날 나는 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15년의 사랑, 15년의 희생, 15년간 내가 사업에 뛰어들어 그가 오늘날과 같이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차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희극이 되어버렸다. 내가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남자가 내 등 뒤에 치명적인 칼을 꽂았다. 극심한 고통은 이내 얼음장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장 사치스럽고 나약한 짓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집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깨뜨리고 싶지 않은 듯 조심스럽게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기다렸다. 내 안의 야수가 깨어났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민준이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젖은 머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내 표정이 이상했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이 분명 무서웠을 것이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턱으로 가리켰다. 당신 파트너야? 자기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파트너? 민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이내 무서울 정도로 뻔뻔한 표정으로 진정했다. 그는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조용히 옷을 입었다.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 거짓말보다 더 잔인했다. 그것은 뻔뻔한 인정이었고 내 고통에 대한 도전이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이 남자가 자신의 배신이 드러난 지금 이렇게나 태어날 수 있다니. 누구야? 나는 물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쉬어 있었다. 민준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알았으면서 뭘 물어? 일이 이렇게 된 거 당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비웃었다.
쓰라리고 뒤틀린 웃음이었다. 말 참 쉽게 하네. 당신은 내 돈으로 먹고, 내 집에서 자고, 내 차를 타고, 내 돈을 쓰면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하고 싶냐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소리치고 부수고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윤서연 거대 그룹의 회장이다. 시장 바닥에 교양 없는 여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다. 나의 복수는 내 격에 맞아야 했고 그가 내가 겪는 고통의 수백, 수천 배를 느끼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 여자 주소.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 요구에 놀란 듯했다. 알아서 뭐하게? 거기 가서 난리라도 치려고? 우리 둘 다 망신당하게 하지 마, 서연아. 망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날 망신시킨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주소대. 3번 묻게 하지 마. 내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민준을 주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고급 오피스텔 주소를 읊었다. 나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핸드백과 차키를 챙겨 폭풍처럼 집을 나섰다. 운전대를 잡고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제야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분해서 우는 것이었다. 내 15년 청춘을 잘못된 곳에 바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는 단칸방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다. 밤낮으로 일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닌 것은 바로 나였다. 그때 민주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나는 해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오늘 그는 바로 그 모든 것으로 내게 이렇게 보답했다. 차가 화려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다. 나는 평정을 되찾고 눈물을 닦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나는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가 아니라 여왕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다. 25층의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얇은 슬립 차림에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교활함이 엿보였다. 아름이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가 누구인지 짐작하려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음장 같은 얼굴에 멈췄을 때 그녀는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새로 산 가구들, 내가 알기로 분명 내 돈으로 샀을 비싼 장식품들이 보였다. 아까 민준의 몸에서 나던 지독하게 단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짝. 내 5손가락 자국이 그녀의 뺨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분노와 경멸의 따귀를 날렸다. 아름은 비틀거리며 부어오르는 뺨을 감쌌다.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 감히 날 쳐? 치기만 할 것 같아?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염치도 없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너 같은 여자는 이것보다 더한 짓도 당할 수 있어. 아직 젊고 예쁜데 왜 이런 더러운 짓을 해? 그깟 싸구려 미모로 인생 역전해서 내 남편을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똑똑히 들어. 민준이 가진 모든 것, 이 집, 그가 타는 차, 너한테 쇼핑하라고 준 돈 한 푼까지 전부 내 거야. 내 피와 땀이라고. 넌 그냥 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우리 인생에서 꺼져. 이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야.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섰다.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그녀를 남겨두고 나는 그녀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저렴한 삼각관계 싸움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이 싸움의 규칙은 내가 정할 것이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텅 빈 마음으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 분노는 가라앉고 멈추지 않고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은근한 고통만이 남았다. 화려했던 빌라는 이제 내게 차가운 황금 세 장과 다름없었다. 나는 이 집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가. 성공의 상징이자 행복한 가정의 표식으로 여겼다. 이제는 그저 위선적이고 뻔뻔하게만 보일 뿐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분노에 찬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우 같은 년이 내가 떠나자마자 그에게 전화해서 울며불며 일러 바쳤을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도둑이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공격적으로 물었다. 아름이 만나러 갔었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내 감정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내연녀를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우리의 15년 세월은 그의 눈에 그 여자의 눈물 한 방울만도 못했던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나는 비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두 사람의 역겨운 메시지, 더러운 데이트 약속들을 온 세상에 다 까발려 줄까? 서연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민준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를 이렇게 키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서로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먹칠? 나는 그와 마주 서서 분노로 핏발이 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망신이라는 단어를 알기나 해? 내 등 뒤에서 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릴 때 내 체면은 생각했어? 그 여자한테 사랑을 맹세할 때 나에게 했던 서약은 기억했냐고? 박민준 씨,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꿰뚫는 바늘 같았다. 민준은 할 말을 잃고 반박하지 못한 채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아까 내가 마시던 와인잔이 쓰러지며 붉은 액체가 유리 테이블 위로 퍼져나갔다. 마치 핏물 같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민준이 이를 갈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다. 이혼. 내가 뱉은 두 글자는 가벼웠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버렸다. 민준은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가 빛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던 아내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문의 명예와 커리어를 위해 참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이혼? 민준이 되뇌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당신이 뭔데 나랑 이혼하겠다고 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준 사람이지. 나는 차갑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받아쳤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되찾아올 사람이기도 하고 똑똑히 기억해도 이 빌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내 회사야. 당신 지분은 내가 그냥 이름만 올려준 거고 내가 없으면 당신은 그냥 빈털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가 뱉은 잔인한 진실은 민준의 남성적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가 만들어준 풍요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 자신이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당신 감히 할 뿐만 아니라 실행할 거야. 나는 단언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당장 변호사 시켜서 준비할게.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내가 다 가져올 거야. 당신 개인 소유물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아. 아, 깜빡했네. 당신은 개인 소유물이랄 게 없지. 나는 그의 비참한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다. 물자는 이미 넘쳤다. 이 결혼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고 텅 빈 껍데기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오늘 밤 나는 손님 방에서 잘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나와 그 사이에는 법과 돈의 냉정한 계산만이 남았다. 사랑은 죽었고 그 사랑을 묻는 것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깨질 듯한 두통과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15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힘들었던 시작부터 성공의 순간까지, 행복했던 웃음부터 맹세의 말까지 모든 것이 이제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정성껏 화장하고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오피스룩을 골라 입어부은 눈과 피곤한 얼굴을 감췄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민준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아니, 아주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개인 변호사가 오전에 회사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나는 조항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재산 분할은 명확했다. 빌라, 고급 차들, 그리고 그룹의 지분 95%를 포함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민주는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내가 선물했던 5%의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몇 년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과 함께 내가 베푸는 마지막 정이었다. 나는 그를 당장 길거리로 내쫓을 만큼 무정하지는 않았다. 내 뒷배 없이 그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민준을 내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수척한 얼굴과 퀭한 눈으로 들어왔다. 그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분노, 무력감, 그리고 약간의 미련이 섞여 있었다. 진심이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일에 관해서는 농담하지 않아. 이 일도 마찬가지고. 나는 서류를 그의 쪽으로 밀며 대답했다.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 아주 관대하게 처리한 거니까.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조항들을 훑어보았고 재산 분할 부분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색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부사장으로서 돈을 물쓰듯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서연아, 이럴 수는 없어. 민준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15년을 함께 했잖아. 내 작은 실수 하나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나는 그의 뻔뻔함에 실소를 터뜨렸다. 실수? 장기간에 걸쳐 아내를 속이고 배신한 걸 작은 실수라고? 박민준 씨, 내 지능을 과소평가하지도 내 관용을 과대평가하지도 마.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그걸 짓밟는 쪽을 택했어. 15년의 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걸 먼저 버린 건 당신이야. 이제 와서 동정심을 구하려고 들먹이지 마. 감정으로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자. 민주는 도전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이혼해. 내가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돈 있고 권력 있는 게 너뿐인 줄 알아? 어디 한번 보자고. 너처럼 늙고 까다로운 여자를 나 버리고 나서 어떤 놈이 거들떠보기나 할지. 민준의 말은 또 다른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베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늙고 까다로운 여자였을 뿐이다. 이 여자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그에게 오늘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다.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이 서류에 서명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어. 그때는 아마 그 5% 지분도 지키지 못하게 될걸. 내 위협은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내가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펜을 들어 분노에 차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종이를 찢을듯이 거칠게 파고들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펜을 테이블에 던지고 일어나 도전적인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됐어. 이제 우린 아무 관련 없는 사이야. 내가 너 없이도 잘 산다는 거, 아니 더 잘 산다는 걸 보여주지. 돈만 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너보다 젊고 예쁜 여자를 찾을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서류에 남은 그의 서명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그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내 왕국의 여왕이라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며칠 후 민준과 내연녀 아름이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나를 자극하고 자신이 얼마나 인기 있는 남자인지 증명하려는 듯이 행동했다. 나는 그저 비웃었다. 배신과 기만 위에 세워진 결혼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나는 관심 없었다. 나의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준과 아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몇몇 친한 친구들과 그녀의 친구들만 참석했다. 그는 결혼식을 크게 벌이지 못했다. 세상에 입방아가 두려웠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를 돈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몇몇 공통된 지인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동정과 경멸이 섞인 태도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배신자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그룹 내에서 나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젊은 아내를 얻은 민주는 아마도 화려한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5%의 지분과 부사장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새 아내를 강남구의 빌라, 즉 그가 자신의 집으로 여겼던 곳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그는 아름에게 그 저택과 그녀가 곧 누리게 될 호화로운 삶에 대해 자랑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었거나 애써 잊으려 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나는 집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시켰다. 나는 또한 집사와 가사도우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두었다. 그들은 모두 수년간 나를 위해 일했고
내가 잘 대해주었기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다. 나는 그들에게 민준이 누구를 데려오든 일단 문은 열어주되 절대로 집 안으로는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좋은 연극은 주무대에서 상연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날이 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내가 부서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해 있었다. 사모님, 박 사장님께서 젊은 아가씨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오셨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아 보이십니다. 시어머니였던 김 여사님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순박하고 착한 시골 분이셨다. 예전에 나와 민준이 막 결혼했을 때 그녀는 나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부유해지고 민준이 그녀를 모시고 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하셨다. 그녀는 아들 말을 듣고 모든 재산이 민준의 능력 덕분이며 나는 그저 복을 받은 아내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준이 이 싸움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나는 집사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을 마당에 있게 하고 이 집은 더 이상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김 여사님께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의자를 가져다 드리세요.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회의를 일찍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이 그려졌다. 주인의 거만한 표정으로 새아내와 늙은 어머니를 자신의 보금자리로 데려왔다가 자신이 쫓겨난 신세라는 것을 깨닫게 될 민준의 모습. 통쾌함보다는 이상한 씁쓸함이 느껴졌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다. 나는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민준의 첫 번째 몰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이 게임의 조종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차가 빌라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멀리서 그들이 보였다. 민준은 정문 앞에서 집사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젊은 아내 아름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넋이 나간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늙고 쇠약해 보이셨다. 심각한 병을 앓고 계신 듯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더라도 노인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이런 상황으로 내몬 것은 그녀의 아들이지 내가 아니었다. 내 검은색 세단이 자동으로 열리는 철문을 지나 넓은 석조마당 한가운데 멈췄다. 엔진 소리가 멎자 세 사람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민준, 아름, 그리고 김 여사님. 민준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내가 마음이 약해져 협상하러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듯한 일말에 의기양양함으로 바뀌었다. 젊은 아내 아름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집주인에게 들킨 도둑의 두려움이었다. 오직 김 여사님만이 미동도 없이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하이힐 굽이 석조 바닥에 부딪히며 차갑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나는 명품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으며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김 여사님께로 걸어갔다. 어머님,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 편찮으신데 왜 집에서 쉬지 않으시고 이런 궂은 날씨에 나오셨어요? 김 여사님은 그제야 천천히 나를 돌아보셨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팔에서 다리까지 몸의 한쪽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아, 왔구나. 민준이 서둘러 다가오며 친한 척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모시고 왔어. 간호해드리기 편하게. 어쨌든 여기도 어머니 집이잖아.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뼛속까지 시린 시선으로 어머님 집이라고요? 박민준 씨, 기억력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면 당신이 서명한 이혼 서류가 아직도 불분명한가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죠. 이 집, 이 땅, 이 안에 있는 벽돌 한 장, 풀 한 포기까지 모두 내 이름, 윤서연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곳은 어머님 집이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얼굴에 쏟아지는 찬물 같았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젊은 아내 아름은 당황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어쨌든 나도 회사 지분이 있고 이 집을 짓는데 나도 기여했어. 지분? 나는 비웃었다. 그 5% 지분은 내가 당신에게 적선한 거고 당신의 기여는 내가 부사장 직위와 두둑한 월급 그리고 당신이 수년간 누려온 호화로운 삶으로 이미 다 갚았어요.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한 순간부터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 집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나는 문가에 서 있던 집사를 돌아보았다. 이 집사님, 죄송하지만 박민준 씨 짐 좀 챙겨주시겠어요? 아, 아니지. 이 집에 그 사람 짐이랄 게 없지. 그럼 손님 좀 배웅해주세요. 윤서연, 감히. 민준이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감히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했어요.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쳤다. 그리고 당신. 나는 아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이 남자를 선택했다면 그를 따라 나설 준비를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이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마. 사모님이 되려는 당신의 꿈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아름은 그제야 진심으로 겁에 질렸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그리고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김 여사님을 보았다.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 병든 노인을 수발하며 이 화려한 빌라가 아닌 곳에서 살아야 하는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서 혐오로 바뀌었다. 민준 씨, 아름이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민준은 더듬거리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몇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병든 늙은 어머니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민준을 버리고 떠났다. 부유한 삶과 재벌 남편에 대한 그녀의 꿈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민준은 아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단 한나절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새로 맞은 아내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까지. 이제 알겠어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여자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날 배신했죠. 이제 어머님 모시고 나가주세요. 경비원을 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으로 들어가 육중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등 뒤로는 민준의 무력한 절규와 햇살 아래 홀로 남겨진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남았다. 첫 번째 연극에 막이 내렸다. 민준은 집을 잃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민준의 심정처럼 잿빛이었다. 그는 인생 최악의 밤을 보냈다. 내 집에서 쫓겨난 후 그는 어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할지 막막했다. 가진 현금은 얼마 없었고 신용카드는 모두 내가 미리 정지시켜 두었다. 결국 그는 체면을 구기고 도시 외곽의 한 저렴한 모텔에 어머니를 모셨다. 김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은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다. 민주는 어머니를 보며 연민과 분노, 그리고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과 맹목적인 자신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5%의 지분과 부사장이라는 직함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에 가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어머니를 위한 더 나은 거처를 구한 뒤 나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는 그렇게 계획했다.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묽은 죽 한 그릇을 사다 드렸지만 그녀는 삼키지 못했다. 민주는 택시를 잡아 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는 어제 입었던 명품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비록 구겨지고 모텔에 싸구려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기업 임원의 풍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건장한 경비원 2명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한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가 분노했다. 눈이 멀었어? 내가 박민준 부사장이야. 비켜!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이 그룹의 직원이 아닙니다. 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라고?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헛소리하지 마. 윤서연이 이럴 리 없어. 난 이 회사 주주라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두 경비원은 가볍게 그를 밀쳐냈다.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민준을 알아보고 멈춰서서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가득했다. 굴욕감이 극에 달했다. 한때 이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준이
이제는 거지처럼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보통 회사 내부 정보를 띄우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나의 붉은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나타났다. 직위 해제 및 주주 자격 정지에 관한 결정. 회사 정관 근로계약 및 기업 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박민준 씨의 심각한 개인윤리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행위를 사유로 금일부로 부사장 직위를 해제함. 2. 박민준 씨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그가 보유한 자산 및 5%의 주식을 임시 동결함. 해당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정지됨. 3. 본 결정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생함. 회장 윤서연 결정문은 또렷하게 나타났고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을 응시했다. 해고, 자산 동결, 마지막 남은 주식까지 동결.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살길도 남겨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남김없이 빼앗았다. 윤서연, 이 악독한 여자. 민준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고 욕하며 나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압했고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서 그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다. 민준은 쓰레기처럼 보도 위에 내팽개쳐졌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흐트러졌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직장, 그리고 명예까지. 단 이틀 만에 그는 영광의 정점에서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내가 정상에 앉아있는 높은 유리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끝없는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로써 정말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후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다. 갈 곳도,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다.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다 닳아갔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남은 가족, 두 누나 미니와 미나를 떠올렸다. 민준의 두 누나는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예전에 민준이 잘 나갈 때 그들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입에 발린 칭찬을 하곤 했다. 그들은 동생의 지위와 나의 씀씀이 덕을 톡톡히 봤다. 민준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누나들이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길가의 한 찻집을 찾아 휴대폰을 잠시 충전한 뒤 떨리는 손으로 큰누나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이니? 수화기 넘어 미니의 목소리는 아직 꽤 밝았다. 오랜만에 전화했네. 무슨 일이야? 누나, 나. 민준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는 굴욕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나 큰일 났어, 누나. 나 서연이랑 이혼했어. 그 여자가 날 집에서 쫓아내고 회사에서도 쫓아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반신불수로 편찮으신데 지금 허름한 모텔에 같이 있어. 민주는 누나의 동정심에 기대며 속사포처럼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긴 침묵이었다. 이윽고 들려온 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래?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한테 전화는 왜 해? 네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서연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겠어?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분수를 좀 알라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누나.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어. 누나 집에서 며칠만 엄마랑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며칠만이라도.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집은 좁아서 남편이랑 애들도 지내기 힘들어. 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너랑 아픈 늙은이까지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주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그가 항상 도와주었던 큰 누나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는 둘째 누나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민준의 이야기를 들은 미나 역시 즉시 태도를 바꿨다. 세상에, 너 우리 집까지 망하게 할 셈이야. 민준아, 네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낯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 내 남편이 서연이네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거 몰라? 이 일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내 남편 직장 잃는 거 아니냐고. 네 몸이나 건사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누나? 우리 공동의 엄마잖아.
민준이 무력하게 외쳤다. 엄마? 좋을 땐 너 혼자 다 누렸잖아. 엄마 별장에 모시고 가서 호강시켜드릴 때 우리 두 누나 생각은 한 번이라도 했어? 이제 와서 어려워지니까 공동의 엄마래? 네가 모셨으니 네가 책임져. 나한텐 책임 없어. 뚜. 수화기 너머에서도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장 가까운 혈육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그가 돈과 권력이 있을 때만 그를 찾았다. 이제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그들은 즉시 관계를 끊었고 심지어 그를 역병 취급했다. 이 잔인한 현실은 내가 그의 재산을 빼앗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도, 돈도, 집도, 가족도 없이. 오직 모텔에서 그를 기다리는 병든 늙은 어머니만 남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하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민준의 머리를 스쳤다. 시골의 낡은 집. 그곳이 지금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곳이지만 적어도 그곳은 집이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간단해 보이는 일조차 큰 시련이 되었다. 돈이 없던 그는 내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롤렉스 시계를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몸에 남은 마지막 귀중품이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던 시계가 이제는 2장의 버스표와 약간의 경비를 위해 전당포에서 헐값에 팔려나갔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는 길고 피곤했다. 민주는 좁고 붐비는 버스 안에서 반신불수인 어머니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했다. 어머니를 업고 내리고 식사와 물까지 챙겨드려야 했다. 이전에는 가사 도우미나 내가 항상 처리해주어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던 일들이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들 모자를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고 민주는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부사장이 이제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싸구려 버스에 낑겨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몰락한 시골뜨기 같았다. 하루 종일 시달린 끝에 마침내 그들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낡은 가족의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기울어지고 황량한 모습. 기와는 여러 곳이 깨졌고 회벽은 습기로 누렇게 얼룩져 있었다. 작은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고 썩은 나무 문은 민준이 밀자 애처로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다. 사방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낡은 가구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곳은 민준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간 이후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 유일하게 있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혔다. 김 여사님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을 둘러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화려한 빌라에서 이제는 이 비참한 곳으로 돌아와야 했다. 병든 몸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후회와 절망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주는 청소를 시작했다. 무거운 일을 해본 적 없는 그의 손은 서툴렀다. 거미줄을 걷고 먼지를 닦는 모든 것이 고역이었다. 그는 직접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묽은 죽을 끓여야 했다. 부엌 연기에 눈이 매워 기침을 해댔다. 고향에서의 첫 식사는 밍밍한 흰죽이었지만 두 모자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 억지로 삼켜야 했다. 밤이 되자 집은 춥고 따뜻한 이불도 부족했다. 민주는 자신의 양복 재킷을 벗어 어머니에게 덮어드려야 했다. 딱딱한 나무 평상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의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방이 그리웠다. 자신의 호화로웠던 삶이 그리웠다. 그리고 그는 나를 생각했고 증오심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지옥의 연속이었다. 시골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주는 장보기, 요리, 빨래 등 모든 것을 배워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이었다. 김 여사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그에게 가장 끔찍한 시련이었다. 그때마다 그는 구역질과 굴욕감을 느꼈다. 김 여사님 역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저 울기만 했다. 약과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그녀의 건강은 날로 쇠약해졌다. 민주는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농사일도 모르는 곱상한 도시 남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의 자존심은 힘든 육체 노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계를 판 돈도 점점 바닥을 보였다. 두 모자의 미래는 낡은 집을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처럼 암담했다. 시간은 공공함과 막막함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갔다.
민준과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들의 삶은 결핍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민준은 바싹 말랐고 잘생겼던 얼굴은 검게 타고 수척해졌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는 마을에서 몇 가지 자비를 해보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게으른 도련님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있어 힘든 일을 견디지 못했다. 그가 번 푼돈은 두 모자가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였다. 한편 서울에서 나는 여전히 내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배신의 아픔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가끔 조용한 순간이면 민준과 김 여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잠시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한 이성이 승리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내가 신경 쓸 의무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원래 낯선 번호는 받지 않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나를 재촉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고 끊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목소리를 알아보려 했으며 침묵했다. 나다. 서연아. 시험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여사님, 전 시어머니였다. 목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쉬고 약했다. 어머님,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미안하다. 얘야. 김 여사님이 말했다. 말소리는 숨 가쁜 소리와 흐느낌에 섞여 끊어졌다.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민준이가 널 고생시켰구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 나에게 전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 아들에게 보였던 그 오만함과 편애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보러 와줄 수 있겠니? 네 얼굴을 보고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모질게 대하고 아들 편을 들어 나를 비난했었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의 후회 가득한 유언을 들으니 내 마음도 돌처럼 굳을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된 첫날, 그녀가 나를 딸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기운 내셔야죠.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다. 이미 늦었다, 얘야. 김 여사님이 길게 기침했다. 약속해다오. 나를 보러 오겠다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 약속할게요. 꼭 갈게요.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고향에 가기로 결정했다. 민준 때문이 아니라 한 노인의 마지막 부탁 때문에, 그리고 옛 시절의 남은 정 때문에. 나는 이 여행이 뜻하지 않게 새로운 비극, 김 여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의 탐욕과 불효라는 비극의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다. 김 여사님의 전화를 받은 직후 나는 주말에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와 동시에 민준의 고향 마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퍼지고 있었다. 내가 이끄는 그룹이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민준의 가족이 살던 낡은 집과 땅을 포함한 마을 부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 소식은 지진처럼 빠르게 민준의 두 누나 미니와 미나의 귀에 들어갔다. 이전에 어머니와 남동생을 매정하게 외면했던 두 여자는 이제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수십억 원.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다. 탐욕이 모든 것을 눈멀게 했다. 이틀 후 김 여사님의 낡은 집 앞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최신 스쿠터 2대가 멈춰섰다. 미니와 미나가 우유, 영양제부터 새 옷까지 온갖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내렸다. 그들은 한 달여 전 전화기 너머로 보였던 차갑고 경멸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미니가 달콤한 목소리로 김 여사님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세상에 엄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민준이는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나도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쟨 정말 무슨 일이든 혼자 숨긴다니까요. 엄마, 저희가 몸보신 하시라고 좋은 거 사왔어요. 많이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 해요. 김 여사님과 민주는 두 사람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어리둥절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김 여사님은 딸들이 찾아오자 기쁘면서도 서러워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는 더 깊이 생각할 기력조차 없었다. 미니와 미나 자매는 효녀 연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위선적일 정도로 정성껏 김 여사님을 보살폈다. 며칠간 신뢰를 쌓은 후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자매와 김 여사님만 있을 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집 땅이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면서요? 보상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김 여사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가 즉시 말을 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편찮으시고 민준이는 어수룩해서 계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 보상금 관련 서류 처리는 저희 자매한테 위임해 주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돈을 잘 관리해서 엄마 약값도 대고 병원 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남는 돈은 민준이 미래를 위해 쓸게요. 어떠세요? 그들은 모든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한 완벽한 계획과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다. 늙고 병든 데다 딸들의 효심에 감동한 김 여사님은 거의 마음이 넘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친딸들에게 철저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탐욕과 불효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주말이 되자 나는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은 서울의 뻥 뚫린 대로와는 너무나 달랐다. 흙냄새와 벼향기를 품은 맑은 공기가 마음에 묘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민준 가족의 기울어진 낡은 집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사라졌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미니와 미나가 김 여사님이 누워있는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옆에 작은 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인주가 놓여 있었다. 미니는 김 여사님의 손을 잡고 인주의 억지로 손가락을 누르며 달콤한 목소리로 달래고 있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이것만 찍으면 우리가 돈 받아서 엄마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 다 낫게 해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망설이는 듯 지쳐 보였다. 그녀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이 두 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민주는 방구석에 서서 무력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누나들을 말릴 용기는 없어 보였다. 멈춰요.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문가에 나타난 나를 보고 경악했다. 미니와 미나의 얼굴색이 변했다. 달콤함은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당혹감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 씨. 미니가 더듬거렸다. 어떻게 여기에? 내가 오지 않았으면 어머니 속여서 집 팔고 보상금 전부 가로챌 셈이었나요?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다. 당신들의 효심도 참 싸구려네요. 돈 냄새가 나야만 나타나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그냥 엄마를 위해서. 미나가 반박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를 위해서? 나는 비웃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보상금 수령 및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두 자매에게 위임하는 계약서였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다. 정신도 온전치 않은 병든 노인을 억지로 이런 서류에 도장 찍게 하는 게 엄마를 위한 건가요? 노후 자금을 전부 가로채고 여기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엄마를 위한 거냐고요? 나는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소식 하나 알려주죠. 이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이 투자하는 거고 보상 정책 역시 내가 결정해요. 민준을 포함한 세 사람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들은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땅의 보상금은 당신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김 여사님 이름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할 거예요. 모든 돈은 그곳에 예치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여사님의 병원비, 약값, 그리고 특별 간병인 고용비용으로만 사용될 겁니다. 여사님께서 남은 생을 최고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요. 모든 지출은 내 변호사의 감독하에 명확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할 거고요. 내 계획은 미니와 미나의 탐욕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변했다. 손에 잡힐 뻔했던 수십억 원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해? 미니가 소리쳤다. 이건 우리 집 돈이야. 당신은 남일 뿐이라고? 남?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병든 어머니를 외면했을 때 이남이 어머니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이려 할 때 이남이 그걸 막았고요. 친자식인 당신들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소송을 거세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민이와 미나는 증오해 찬 눈빛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 탈취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들의 인생 역전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떠난 후 낡은 집안의 공기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다. 효녀 연극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탐욕과 이기심의 맨얼굴만이 남았다. 미니와 미나는 더 이상 다정하고 상냥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사랑의 눈길이 아닌 분노와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병든 늙은이 때문에 그들은 거액의 돈을 놓쳤다. 거봐, 다 할머니 때문이야. 미니가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걔한테 전화만 안 했어도 모든 게 끝났을 거라고. 이제 꼴 좋게 됐네. 돈은 구경도 못하고 빚만 더 늘었어. 맞아. 미나도 가세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여기 와서 할머니 간호하고 선물 사다 바친 게 결국 뭐야. 윤서연한테 설교나 한바탕 듣고 돈은 걔가 다 가져가고.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니까. 김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두 딸의 비난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떨었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주는 두 누나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말리려 나섰다. 누나들 그만해. 엄마 아프신데 그런 말을 해.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민희가 민준에게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무능한 놈아. 그런 부자 아내 하나 간수 못해서 헌신짝처럼 차이고 이제 집안 전체에 민폐나 끼치고 내 꼴을 좀 봐.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그래. 네가 걔한테 버림받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어. 이제 보상금도 걔가 관리한다니. 너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겠어? 미나가 경멸적인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두 누나의 비난에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무력감과 굴욕감의 벽에 머리라도 밟고 싶은 심정이었다. 말다툼은 미니와 미나가 짐을 챙겨 씩씩거리며 떠나는 것으로 끝났다. 가기 전에 그들은 도끼 어린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랑 너랑 둘이서 잘 살아봐. 우릴 다시 볼 생각은 마. 그들은 스쿠터를 타고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먼지와 함께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들이 가져왔던 우유 상자와 영양제 꾸러미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위선적인 효심을 조롱하는 듯했다. 집은 다시 원래의 차갑고 황량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다. 김 여사님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심장은 산산조각 났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머리를 감싸고 울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어머니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원인이 되었다. 냉정함이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침묵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김 여사님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딸에게 버림받은 충격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식사를 거부했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민주는 자책과 무력감에 빠져 술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마지막 돈으로 싸구려 술을 사서 잔인한 현실을 잊기 위해 마셨다. 취할 때마다 그는 중얼거리며 운명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누나들을 원망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청소해드리는 것이 짐이자 귀찮은 일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건성으로 되는 대로 처리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이 왔다. 칼바람이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와 집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시름을 잊기 위해 술집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침대 옆에 차가운 물 한 통과 딱딱한 빵 조각 하나만 놓아두었다. 김 여사님은 얇은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불은 온기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갈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물통을 잡으려고 애써 몸을 뻗었지만 힘없는 팔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얼음장 같은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사람 살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희미한 목소리는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그곳에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흙바닥에 냉기가 늙고 병든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생명이 서서히 자신을 떠나는 것을 느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했다. 어릴 적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 나의 모습까지.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고독하고 차가운 곳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민준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그는 텅 빈 침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무 평상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침대 밑을 보았고 어머니가 흙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엄마.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달려가 어머니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헛되이 흔들며 불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김 여사님은 돌아가셨다. 고독 속에서, 추위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 민주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애처롭게 겨울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그 뒤늦은 울음은 그의 어머니를 다시 불러올 수 없었다. 김 여사님의 죽음은 실수로 가득했던 한 인생의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민준의 완전한 몰락의 시작이었다. 김 여사님의 부고는 이장님의 전화를 통해 내게 전해졌다. 그는 전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곧 마을에 들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로서 나에게 전화했다. 그는 소식을 전하며 장례 절차에 대해 물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슬픔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부부의 연은 이미 끝났고 며느리의 신분도 더 이상 없었다. 지금 내가 나타나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헛소문만 낳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쓸쓸하게 떠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 김 여사님의 신탁기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능한 한 정중한 장례를 치르도록 지시했다. 좋은 관을 사고 장례 악단과 제사장을 고용하고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조용히 처리했다. 한때 내 시어머니였던 분께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어머니의 죽음을 발견한 후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마을 장례위원회와 내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너무나 큰 상실감이 그를 마비시켰다. 그는 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갈라졌다. 엄마, 돌아가셨어.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울음소리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미니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다.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내야지. 우리한테 전화는 왜 해? 우린 갈 돈 없어. 미나는 더 잔인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이야. 이제 네가 알아서 장례 치러.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도 김 여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딸은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들의 불효는 극에 달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분노하며 혀를 찼다. 김 여사님의 장례식은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장례는 정성스럽고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가족의 온기는 없었다. 오직 죄 많은 아들 민준만이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관뒤를 따랐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걸음은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불행한 어머니를 안타까워하고 불효한 자식들을 경멸했다. 장례를 마친 후 민주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그를 떠났다. 가족은 등을 돌렸고 경력, 재산, 명예는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직 고독과 죄책감만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황량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한 울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위한 울음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현실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살아갈 목적도 없었다. 낡은 집은 악몽 같은 장소가 되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고독 속에서 죽어간 어머니의 모습과 자신의 무력함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민주는 집에 남은 마지막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화려한 서울에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집도, 직장도, 가족도 없었다. 그는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원이나 다리 밑을 전전했고 밤에는 처마 밑에서 몸을 뉘었다. 그의 몰골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졌다.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기름져 떡이 졌다. 손에 쥔 푼돈은 모두 술값으로 썼다. 술은 고통과 죄책감, 굴욕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마셨다. 취하면 자고 깨면 다시 마셨다. 취중에 그는 화려했던 과거, 빌라, 고급차, 그리고 나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는 증오에 차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끔 드물게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는 머리를 감싸고 흐느끼며 후회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알코올 중독 노숙자의 삶은 민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먹을 것을 찾고 행인들에게 손을 벌려 돈을 구걸해야 했다. 한때 부사장이었던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짓밟였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났다. 이 냄새나고 남루한 남자가 한때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준의 몰락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 환각과 자책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그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미친 듯이 웃다가 비참하게 울기도 했다. 그는 가족, 경력, 품위, 그리고 이성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것이 그의 배신과 무심함에 대한 대가, 그가 받아야 할 업보였다. 고통스럽고 기나긴 업보, 민준이 고통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두 누나 미니와 미나도 자신들의 업보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두 딸이 불참한 김 여사님의 쓸쓸한 장례식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미니와 미나의 태도에 분노했던 고향 이웃들은 주저없이 그들이 아는 도시,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다. 그들은 두 딸이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보상금 소식을 듣고 어떻게 서둘러 돌아와 효녀 연기를 했는지, 그리고 내 계획에 돈을 가로채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어머니를 저주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극심한 불효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미니와 미나가 다니던 두 회사의 경영진 귀에까지 들어갔다. 미나의 남편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대로 영향을 받았다. 그의 회사는 우리 그룹의 협력업체였다. 소식을 들은 그들은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비즈니스에서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성이 나쁜 직원과 엮이고 싶어하는 회사는 없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비난받는 죄악인 불효는 더욱 그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니와 미나는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심각한 도덕 및 회사 문화 규정 위반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이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그것이 사적인 가족 문제이며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회사의 문은 그들 앞에서 굳게 닫혔다. 미나의 남편은 너무나 창피하고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에게 무자비하게 화를 내고 비난했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니와 미나는 안정적인 직장과 풍족한 삶을 살던 여성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불효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업보는 이르면 이르되, 늦으면 늦되 반드시 찾아왔고 그들의 삶에 무자비하게 내려앉았다. 실직은 미니와 미나의 삶에 큰 타격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좋은 소문은 멀리 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갔다. 그들의 불효 이야기는 이력서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채용 담당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듣거나 배경을 확인하고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도덕적인 문제로 해고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다. 미니의 남편은 원래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경제적 압박과 동료들 앞에서의 창피함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이 늘었고 아내를 자주 비난했다. 부부싸움은 일상이 되었다. 미나의 가정은 더욱 최악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나와 우리 회사에 밉보일까 두려워 별거를 결정했다. 그는 악명 높은 아내 때문에 자신의 경력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미나는 집에서 쫓겨나 좁은 단칸방을 얻어 궁핍하고 외롭게 살아야 했다. 한때 민준을 경멸했던 두 자매는
이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기 위해 임시 육체 노동을 해야 했다. 민희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고 미나는 시간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 멋진 옷을 입고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있던 여성들이 이제는 기름때와 힘든 노동에 직면해야 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들은 적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신경질적이고 까칠해졌으며 서로와 민준, 그리고 나를 탓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어렵고 힘든 삶은 그들의 이기심과 무정함에 대한 대가였다. 민준 가족의 몰락과 정반대로 나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거짓된 결혼 생활의 짐을 벗어 던진 후 나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나는 그룹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쏟았다. 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고 시장을 확장했으며 국제적인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나의 지휘 아래 우리 그룹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내 이름 윤서연은 성공하고 강하며 독립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유력 경제 잡지에 자주 등장했다. 많은 남자가 나에게 구애했다. 성공한 사업가, 신사적인 남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민준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나에게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모든 믿음을 앗아갔다. 나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과 내가 이룬 성취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부유하고 권력 있는 독신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가끔 조용한 밤 넓은 빌라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텅 빈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돈,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기댈 어깨와 진정한 가정의 온기는 없었다. 나는 내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지만 성공의 대가가 때로는 고독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김 여사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켰다. 그녀의 신탁 기금은 내 변호사가 철저히 관리했다. 나는 그녀의 묘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단장시켰다. 가끔 명절이면 사람을 보내 그녀에게 향을 피우게 했다. 그것이 내가 고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이었다.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 일을 했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내 삶은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계속되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회의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는 붐비는 사거리의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나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서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떡진 긴 머리가 검고 수척한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그는 깡마르고 더러웠으며 옆에는 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추위에 떨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몰골은 많이 변했지만 나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가슴이 살짝 아려왔다. 한때 내 남편이었고 말쑥하고 멋졌던 남자가 이제 이런 꼴이 되다니.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와는 단 한 겹의 자동차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마치 완전히 다른 두세 개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돈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 사랑, 고통, 증오, 심지어 통쾌함까지 모두 사라졌다. 오직 이상하리 많지 평온함만이 남았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모습은 빗속과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민희와 미나도 힘든 삶 속에서 아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각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말을 맞이했다. 운명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정리했다. 업보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앞을 바라보았다. 내 길은 아직 길었고 나는 그 길을 여왕의 자세로 계속 혼자 걸어갈 것이다. 외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여왕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